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느꼈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나는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와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는 법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마 핵심적인 사건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결과론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볼 수 있는 이 뇌물죄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까지로서는 그 정황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탄핵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들을 가지고 40페이지가 넘는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가결을 시켰는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용된다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충분히 풀어주기에는 마땅하나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인용 여부는 헌재에서 하게 되는데 헌재에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찌 보면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라는 측면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복잡단안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을 말하면 결국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다,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이 강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한 사실이 없다, 뇌물죄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 핵심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답변서를 조금 유심히 살펴봤더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시죠.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가 헌법상의 임기 무시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번 탄핵이 지지율이 낮고 또 100만 명이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서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 법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무조건 이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서 탄핵에서 어떤 쟁점을 만들어내고 논란을 만들어내서 뭐 예컨대 탄핵의 어떤 일정들을 좀 늦춘다든지 또는 자신이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로 가기 위한 전략일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출발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방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내부가 세월호로부터 상당히 무기력했고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분노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스스로 그걸 보고 또 사과문도 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스스로 사과 회견도 하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탄핵을 왜 그렇게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들이 해왔던 그 분노를 또 한 번 또 일으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항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이건 연좌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있었고 친인척들이 자신의 위세를 빌려서 한 일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들은 탄핵을 안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좌제 금지 조항 위배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모든 게 최순실이가 잘못한 거지. 나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연좌제란 게 뭐냐 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나 뭐 그 친척이 잘못했는 걸 나한테 왜 책임을 묻느냐. 묻지 못하게 된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좌제 금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 탄핵이라든가 지금 검찰 기소는요. 대통령이 같이 가담해서 왜냐하면 최순실 씨 혼자서는 강요나 직권 남용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강요, 그다음 권리행사 방해, 직권 남용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 말은 이걸 쓴 이중환 변호사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인데 참 착한 친구인데 왜 저렇게 쓰는지 물론 이제 본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견 내지 저게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지지율 저것도 있죠. 저것만으로 헌법상의 저게 임기 끝마치를 할 수 없는 건 명백해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살 때 저게 탄핵 소추에 있어서 저걸 사유로 저거 하나만 독립적으로 사유로 삼았으면 당연히 그 말 할 수 있죠. 저거 하나만으로는 물러가라 하면. 근데 저거는요.
국민의 뜻이고 그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지만 거기서 국민의 뜻을 한번 봐달라 이거지. 저걸로 탄핵 요거 하나만으로 당신 나가시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걸 말할 수는 있는데 좀 궁색한 탄핵 반론 사유다. 네. 두 번째도 지금 그 말 그대로 대통령이 나는 선의로 했고 그 말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네. 그게 아마 이중환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로서 일반 사건 같으면 저렇게 했겠냐? 저는 아니라고 의문입니다.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못하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세월호 사고 당시에 청와대에 정상 근무를 했고 네. 지시를 했고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서 현장 지휘를 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과 네. 뭐 무슨 잘못이 없다 이런 아니 얘기죠. 그러니까요. 저거를 세월호 7시간에 그러니까 저렇게 정당하게 정상 근무했고 지시했고 그러면 기록으로 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호 기록으로든 또는 CCTV 기록으로든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식적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가 터진 그 시간부터 국민들이 계속해서 7시간 대통령 뭐 하셨느냐 공식적 기록을 보여달라. 예. 이번에 그 국정조사에서도 다시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계속 감춰요. 왜 정당하게 근무했고 정상 근무하셨으면 왜 그것을 감춰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 스스로 밝히시면 됩니다. 저렇게 거기에다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고 하다못해 지금 대통령 예를 들면 조리장까지 나와서 예. 뭐 식사를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네.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근무하셨으면 밝히시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 세월호 7시간 그걸 탄핵 사유로 삼은 자체를 좀 저는 무리한 예.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떤 대통령이 정말 305명 죽는데 어떤 우리 법률적인 인과관계 네. 그게 있느냐 하면 그건 없어요. 네. 저는 7시간 동안 했다는 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 그렇겠죠. 근데 저걸 갖다가 넘으로써 지금 그 변호인이 저 이야기한 거 저는 이해는 가요. 네. 법률적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국회에서 좀 무리하게 넣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선의로 해석한다면 국회의 소출을 저거는 저런 사정까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형사적인 위반과 합쳐서 판단해달라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유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를 적용을 하려면 직무유기죄 안에는 직무태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본인이 태만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행태 자체는 네. 스스로에 대한 모든 도의적 비난, 정치적 비난들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법적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 피해갈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겠다. 그 첫 번째가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일 거고 그 두 번째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결국 형사재판까지 염두에 두는 해석이기 때문에 네. 이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세월호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울컥하나 합리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대통령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추고 있다라기보다 청와대에서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서면 보고와 거기에 대한 현장 지시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만약에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를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 차기 대통령들이 뭔가 중대한 국가재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유로서 대통령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여지로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들이 약간 배치되거나 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아주 만약에 근데 이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예. 법적인 저는 이 자체의 해명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청와대의 정상 근무. 일단 우리가 아는 대통령은 그날 집무실에 본관 집무실에 안 나왔거든요. 네. 관저에 관저에 그냥 있었죠.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정상 근무라고 할 수 있는가부터 좀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갔습니까 대통령이? 네. 오후 5시 15분에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뭐 어떻게 될 건가를 떠나서 해명하는 부분에서도 그 당시 세월호를 보는 어떤 대통령의 인식 같은 것들이 그대로 네.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명을 하더라도 어쨌건 여러 가지 현장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으나 법적으로 이 문제가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거의 지금 보면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 이 문구만 보면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봤을 때 예. 지금쯤은 그럼 한 11시 12시면 대통령이 지금 현장에 비슷하게 가 있어야 돼요. 지금 긴급 비상대책회의 하고 막 해야 되는데 현실이 지금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직무유기에 대한 아까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청와대라고 하는 것도 공적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공적 조직에서는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부적 절차와 회의 네.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걸 주재해야 되는 최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 세월호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예컨대 긴급하게 수석회의를 소집했다라거나 네. 또는 관계자 회의를 중대본에 나가고 안 나가는 이후의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어떤 위기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회의적 절차들을 진행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만 물어봐도 그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책임을 방치한 거죠. 방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네. 보고요. 법적으로도 그걸 따져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대본에 나가고 안 나고 이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요. 네. 물론 정치적으로는 중대본 다녀오셔도 식사를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긴급회의 어떤 개최 여부라든지 지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따져 물을 수는 있어요. 네. 자, 다른 내용들도 한번 보실까요?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행위에 있어야 하는데 기업을 협박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그 부분은 지금 네. 이게 좀 판넬이 조금 잘못된 네. 거예요. 저것만 보면 마치 기업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인 아닌 사람한테 무슨 폭행하고 때리고 예. 기업을 어떻게 때립니까? 네. 그 기업의 대표이사 때릴 수 있죠. 음. 그 협박행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대통령 변호인들이 하는 거는 예. 지금 이 그 탄핵 소추장에 어떤 구체적으로 폭행 협박을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고. 네.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당신한들한테 이번에 그 돈 안 내놓으면은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아. 이런 말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이야기 안 꺼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폭행 협박 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어떤 식으로 했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그게 아주 다분히 의도적인 게 뭐냐면 기업들의 진술이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예. 기업들 스스로가 나타나서 자기네들은 그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박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강요받았는지 그걸 기술할 수가 있는 정 네. 교수님이 이제 법률가는 아니시니까 그러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탄핵 재판이 형사 재판하고 똑같거든요. 절차가 준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추를 하는 국회 측에서 어떤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범죄 사실은 있죠. 그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지금 저 말은 있죠. 그 방법이 기재가 안 돼 있다는 이걸 거예요. 국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예. 국회에서 소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돼요. 검찰의 아니 조사 검찰은 내역도 증거 나와요. 방법을 주는데 불구하지 네. 이 소추 안에 내용은 국회에서 적어야 돼요. 네. 얘기를 좀 의원님이 드리면요. 잠깐 짧게 예, 정리해 짧게 주시죠. 말씀 좀 드리면 사실상 그 포스코 계열사 홍보 계열사를 가지고 총선과 한 콘텐츠 진흥원장이 그 계열사를 뺏기 위해서 했던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기소가 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고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다 지시를 받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잖아요. 근데 이런 네.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저는 결국은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도 탄핵의 사유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사건이죠. 최순실이 연설문을 보게 한 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보통 나에게 보고 올리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사과를 할 때 이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해명은 사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해명이에요. 이게 아니 그동안에 예를 들면 조인근 연설 그 기록 비서관 같은 경우도 벌써 박 대통령 연설 써본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예. 이 최순실한테 보여준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인 것이. 그리고 연설문만 보여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발표만 따라도 그 어떤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게 47건이나 넘어갔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는 뭐 너무 황당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요죄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투겠죠, 이제. 그런 어떤 CJ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한 과정이라든지 현대차 KD 코퍼레이션 관련된 납품이 가는 과정 이런 부분 등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겠죠. 근데 저 마지막 부분도 있죠. 네. 실질은 변호인이 다툰 거는 그 최순실에게 보여준 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래도 거죠. 중요한가요? 네. 지금 뭐 최순실이 보게 한 뭐 국민들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한 건 정치적인 주장이고 실제는 공무상 기밀이 아니다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변호인단이 왜 저 연설문에만 저렇게 기술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에게 건너간 문건 자료는 연설문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인사기록도 나갔고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한 기록도 나갔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공적 기록들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에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연설문에 집어서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 기록들은 다 태블릿 PC 안에 증거자료로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국가의 어떤 기밀 문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밀 문서 맞으니까 안 다투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이 보여준 연설문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쟁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 논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은 거죠. 기본적으로 답변서 전체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나는 잘못을 한 게 없고 최순실 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뭐 이런 인식이 깔리는 것 같아요. 내일 최순실 씨의 첫 공판기일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재판정의 모습을 나타낼지 뭐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좀 잘못하신 게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은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근데 공판 준비기일은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사건이 방대하고 그다음 증인 신청도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돼요. 쟁점도 지금 여기 나왔지만 이거는 일부입니다. 많고 아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재판부하고 양쪽 대리인이 나와가지고요. 이걸 정리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지금 다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할 수 없으니까 정점으로 하는 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까 우리 인정할 거는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정할 걸 인정하고 싸울 것만 이야기해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증인들 신청해라. 공판 준비기일이고 공판 준비기일은 그 피고인이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안 하고 변호인만 출석해야 왜냐하면 워낙 법률적인 쟁점 정리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제 생각에는 최순실 씨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결과인데요.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데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상황을 전해 듣거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가 공포스럽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렵다.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고요. 또 매주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촛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까지 죽일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가 정말 저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까에 대한 얘기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얼마 전 있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최순실 씨의 첫 육성을 녹취 파일로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검찰이 춥다는 그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최순실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바로 검찰이 출두하기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녹취 파일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을 조작하기 위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저러한 정말 100만이 넘는 촛불 민심들이 두렵고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달게 죄값을 받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제일 첫 번째 했었어야 되는 거는 국정조사 과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청문회에 충분히 나와서 이러한 얘기들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최순실 씨가 행동하고 해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판단하진 않거든요. 지난번 박영선 의원이 나름대로 보여줬던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최순실 씨의 말이 약간 중언부언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빌로미로를 기억하지 못해갖고서는 뭐 발레밀론가라고까지 얘기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러한 정황 증거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협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도 협조를 받는 과정들을 거칠 건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께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남은 건 단 한 가지. 청문회 과정에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생중계 장면에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최순실의 어떤 저런 발언이 실제로 뭐 속죄의 의미보다는 자신도 하나의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길래, 내가 뭘 했길래, 내가 한 일이 그렇게 큰 건가,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나는 그냥 가서 일을 해주었을 뿐이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어찌 보면 순진무구한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떠넘기기. 네. 자기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방식의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우리가 육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한 건 뭐냐면 굉장히 의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다면 이 발언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때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으로의 어떤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최순실 씨를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뭐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약간 둘이 핑퐁 게임을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지난번에 공개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 최순실 씨는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물꼬를 돌리려고 이슈를 돌리려고 뭐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돈 요구했던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을 막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라. 최소한 또 큰일인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태블릿 PC 그것도 훔쳐간 것으로 해서 이슈를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가서 SK에 요구한 이런 부분이 알려지니까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좀 막아볼.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이 본인의 어떤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에서는 다 부인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사태가 엄청난 사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그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도 구치소에서 이러한 내가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일종의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일정하게 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이 공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한 월간지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하고 사전에 위증을 모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주장은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하면 친박계 의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친박계와 이 친박계가 이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공모를 했다. 그럼 이게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그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 청문회에 나와서 분류한 거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빨강색. 파란색은 좀 우호적인. 거기에 이제 이만희 의원이 들어가 있었죠. 파란색에. 그리고 빨강색에는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안민석 의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리고 고영태 씨가 이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쯤 전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미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된 거예요.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이제 물어볼 거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새누리당 한 의원이 최순실 씨와 일하면서 태블릿 PC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제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니는 걸 봤다. 한 번은 나한테 태블릿 PC 충전기를 구해 오라고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된 거죠. 이틀 후에 청문회에서 그게 거의 100% 맞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뭔가 사전에 말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충전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의도적인 게 보여요. 그냥 그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니는 거 봤다라고 말을 하 그러면 있죠. 이건 신빙성을 못 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순실 씨 거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충전기란 문제를 그리고 낡은 충전기라 그랬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거 고영태 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이 충전기 문제까지 아마 박은영 씨한테 말하게 했다면은
이건 상당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추측을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일 저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기술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JTBC가 그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답변한 건 아니지만 박영선 의원이 의도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대받아 물을 만큼 그 정황에 대해서 태블릿 PC가 어떻게 해서 그 고영태 사무실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증인 같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합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준비된 네. 것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네. 짜여진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 사실은 박영선 청문위원도 그걸 지적했어요. 참 의도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질문한 건 아닌데 당신은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 이 프레임을 바꿔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답변도 청문위원이 직접 했었거든요. 보통 증인들이 법정이나 이런 데 서면요. 네. 이런 충전기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국회의원들 어떤 분위기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전기 이야기가 아주 세밀한 부분인데 네. 했다는 거는 진짜 말씀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뭔가 이야기가 준비된 나오거든요. 사람이었다. 자, 이만희 의원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고영태 씨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본 의원은 사전은 물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헌영 증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또는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향후 고영태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일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의 제소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이며 향후 특검 과정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만희 의원은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고 박헌영 증인과 절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22일 청문회 때 이제 이 세 사람이 3자 대면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아마 누가 진실인지 한번 가려보자는 거죠. 그 청문회 과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좀 놓고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나와갖고서는 3자 대면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누군가는 거짓말 탐지기? 우리가 동공지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컴퓨터 하나는 굉장히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고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만희 의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거쳐지면서 네. 진실이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만약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전에 짜고서 나름대로 증인에게 질문했다라는 거는 이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이만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다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만희 의원이 이 모든 것들이 제보가 아니라 짜고서는 이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헌영 증인에게 그 모든 답변까지 유도를 한 다음에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면 엄청난 문제인 거고요. 네. 아니면 이 모든 걸 기획한 제3자가 있는 거고 제3자가 박헌영 씨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 의원에게는 당신은 이런 질문만 하세요라고 이만희 의원에게 던졌다라면 네. 예. 이만희 의원은 본인 말대로 나는 절대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제보만 받은 대로 질문했을 뿐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굉장히 필요해 보여요. 이게 지금요 국회에서 사실은 어찌됐건 그 정당들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청문위원 숫자가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체 의석수에 비례해서 청문위원 몇 명, 더불어 몇 명, 국민의당 몇 명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원내에서 자신들의 대표 선수를 지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유독 새누리당의 지금 그 3명의 한 3명 정도의 그 청문위원들을 향해서 뭐 이게 사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또 분류됐다라는 그런 어떤 공통점도 있고 또 고영태 입장에서는 또 짰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말이죠. 전 이거는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거예요.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새누리당에 예를 들면 청문위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 그 증인들과 예를 들면 말하자면 짰다라든지 뭐 의혹의 어떤 부분을 도와줄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만희 의원 개인으로서 지금 대응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당당하게 자신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조용해요.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원내대표라면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면 물론 신임 원내대표이긴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저 부분이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사실 너무 이제 고영태 씨가 한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이게 너무 100% 너무 흡사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좀 밝혀야 되고 그동안에도 본다면 여러 가지 청문회 뭐 지난번에 윤전추 행정관이라든지 그런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너무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저런 부분도 만약에 뒤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여서 정말 이 청문회가 이루어졌다면 저건 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 완전히 우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를 불러서 반드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어떤 맥락에서 어디서 들은 게 있다면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반드시 저 전말을 좀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희 의원도 인정을 한 부분은 청문회가 있기 이틀 전에 WK 직원이었던 유모 씨와 만나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모 씨가 알고 보면 박헌영 과장하고 선후배고 굉장히 친한 사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혹시나 단순한 제보 이상의 무엇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참 충분한 것 같다. 저는 이걸 보니까요. 이만희 의원 말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안 만난 적이 없다면은 누군가 제3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은영 씨의 대답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사람의 그냥 일반 증인의 답으로는 정말 너무 세세하고 뭔가 의도적인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만희 의원하고 박은영 씨가 안 만났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박은영 씨한테 대답할 거는 분명히 주문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을 수 있고 다만 이만희 의원한테는 태블릿 PC의 소재에 관해서 지금 그게 가장 최순실 씨도 부인했고 뭐 검찰은 최순실 씨께 맞다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한번 물어달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죠. 그 제3자를 반드시 밝혀내가지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처벌받도록 해야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태 씨는 이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새누리당 전당대회까지 개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4년 7월 전당대회 전에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서청원 최고, 친박 서청원 최고를 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권까지 이제 개입설이 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조금 얘기를 했었죠. 뭔가 그런 좀 의혹을 나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지금 고영태 씨가 전당대회 전에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통화하면서 서청원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야 된다. 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것인데 그동안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진박 논란이 뭐 굉장히 거셌지 않습니까? 그 진박 논란 막후에 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최순실 씨, 과거 최태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최태민 씨 주변에도 이런 기업인들도 있었지만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들끓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권도 챙기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확보하고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최순실 씨도 아마 그런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문화 스포츠 쪽, 우리가 지금 본 건 주로 그쪽이지만 그쪽이 아닌 이런 정치적인 공천, 특히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청원 의원 쪽에서는 뭐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렇게 밀어줬다면 내가 됐어야지 왜 김무성 의원이 됐느냐.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위증 모의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친박계에는 상당히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새누리당의 미래 장래와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영태 증언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신빙성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미리 앞서서 내용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을 만나갖고 제보했던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만나서 제보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고영태 씨가 미리 어떻게 알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게 고영태 씨 그룹은 고영태 씨 그룹대로 고영태 씨 그룹과 반대 있는 그룹은 그룹대로 서로 각자의 살 길을 위해서 도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사실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영태 씨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만한 위치에 놓여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얘기 하나하나가
과연 진실에 가까운 얘기냐는 거에 대해서도 네. 충분한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서청원 전 대표 같은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19대 공천, 20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저는 고영태 씨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라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공천에 누구누구를 개입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서청원 전 대표를 밀어라? 이 정도 한마디 갖고는 도대체 이 정치판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팩트를 얘기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정도로서 판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되고 고영태 씨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저는 여기에 그칠 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충분히 더 깊숙하게 더 내밀하게 알고 있는 진실들을 얘기해 줘야만 네. 그때서 비로소 국민들이 고영태 씨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건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고영태 씨가 왜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갖고 이렇게 몇몇 군데를 툭툭 흘리듯이 던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21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의 핵이 되는 게 유승민 의원의 거취예요. 유승민 의원이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유지될지 아니면은 비박으로 나갈지 탈당 러시가 이어질지 어떤 쪽으로 갈지 지금 모르겠다는 다들 입장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사실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안 맡고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뭐 하나 워딩이 나왔더라고요. 네. 유승민 그 의원이 전권을 주지 않는 비대위원장은 필요 없다. 뭐 네. 이런 힘을 뉘앙스의. 달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과연 친박 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비주류에게 주고 당을 예를 들면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근데 여의도 일가에서는 실제로 친박에게는, 그러니까 이거 네. 진박이죠. 친박 중에서도 진박들의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직을 유승민에게 넘기는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전권을 주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네. 아주 무리한 얘기를 배수진을 침으로 해서 사실 이걸 암암리에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야. 저는 절대로 유승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현재 분위기는. 그렇군요. 21일에 예정돼 있는 비대위원장 선거 그 결과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미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선거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면 이번 탄핵이 지지율이 낮고 또 100만 명이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 법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무조건 이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서 탄핵에서 어떤 쟁점을 만들어내고 논란을 만들어내서 뭐 예컨대 탄핵의 어떤 일정들을 좀 늦춘다든지 네. 또는 자신이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로 가기 위한 전략일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인 것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출발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방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내부가 세월호로부터 상당히 무기력했고 예.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분노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네. 거거든요. 예. 대통령 스스로 그걸 보고 또 사과문도 내고 청와대에서 예. 대통령 스스로 사과 회견도 하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탄핵을 왜 그렇게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네.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들이 해왔던 그 분노를 또 한 번 또 일으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항을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는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이건 연좌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있었고 친인척들이 자신의 위세를 빌려서 한 일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들은 탄핵을 안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좌제 금지 조항 위배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 이거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모든 게 최순실이가 잘못한 거지. 나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좌제란 게 뭐냐 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나 뭐 그 친척이 잘못했는 걸 나한테 왜 책임을 묻느냐 묻지 못하게 된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좌제 예. 금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 탄핵이라든가 지금 검찰 기소는요. 대통령이 같이 가담해서 왜냐하면 최순실 씨 혼자서는 강요나 네. 직권 남용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공무원인데 네.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강요
그다음 권리행사 방해, 직권 남용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 말은 이걸 쓴 이중환 변호사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인데 참 착한 친구인데 왜 저렇게 쓰는지 물론 이제 본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견 내지 저게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지지율 저것도 있죠. 저것만으로 헌법상의 저게 임기 끝마치를 할 수 없는 건 명백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살 때 저게 탄핵 소추에 있어서 저걸 사유로 저거 하나만 독립적으로 사유로 삼았으면 당연히 그 말 할 수 있죠. 저거 하나만으로는 물러가라 하면. 근데 저거는요. 국민의 뜻이고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지만 거기서 국민의 뜻을 한번 봐달라 이거지. 저걸로 탄핵 요거 하나만으로 당신 나가시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걸 말할 수는 있는데 좀 궁색한 탄핵 저기 반론 사유다. 두 번째도 지금 말 그대로 대통령이 나는 선의로 했고 그 말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저게 아마 이중환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로서 일반 사건 같으면 저렇게 했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세월호 사고 당시에 청와대에 정상 근무를 했고 지시를 했고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서 현장 지휘를 했다. 말하자면 세월호 사건과 뭐 무슨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저거를 세월호 7시간에 그러니까 저렇게 정당하게 정상 근무했고 지시했고 그러면 기록으로 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호 기록으로든 또는 CCTV 기록으로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식적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가 터진 그 시간부터 국민들이 계속해서 7시간 대통령 뭐 하셨느냐 공식적 기록을 보여달라. 이번에 그 국정조사에서도 다시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감춰요. 왜 정당하게 근무했고 정상 근무하셨으면 왜 그것을 감춰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요. 대통령 스스로 밝히시면 됩니다. 저렇게 거기에다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고 하다못해 지금 대통령 예를 들면 조리장까지 나와서 뭐 식사를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게 근무하셨으면 밝히시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세월호 7시간 그걸 탄핵 사유로 삼은 자체를 좀 저는 무리한 거라고 봤습니다. 저게 어떤 대통령이 정말 305명 죽는데 어떤 우리 법률적인 인과관계 그게 있느냐 하면 그건 없어요. 저는 7시간 동안 했다는 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 그렇겠죠. 근데 저걸 갖다가 넘으로써 지금 변호인이 저 이야기한 거 저는 이해는 가요. 법률적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게 국회에서 좀 무리하게 넣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선의로 해석한다면 국회의 소추를 저거는 저런 사정까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형사적인 위반과 합쳐서 판단해달라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유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를 적용을 하려면 직무유기죄 안에는 직무태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본인이 태만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행태 자체는 스스로에 대한 모든 도의적 비난, 정치적 비난들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법적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 피해갈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겠다. 그 첫 번째가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일 거고 그 두 번째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결국 형사재판까지 염두에 두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월호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사실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울컥하나 합리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대통령.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느꼈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나는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와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는 법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마 핵심적인 사건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결과론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볼 수 있는 이 뇌물죄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까지로서는 그 정황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탄핵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들을 가지고
40페이지가 넘는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가결을 시켰는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용된다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충분히 풀어주기에는 마땅하나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인용 여부는 헌재에서 하게 되는데 헌재에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찌 보면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라는 측면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복잡단안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을 말하면 결국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다,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이 강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한 사실이 없다, 뇌물죄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 핵심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답변서를 조금 유심히 살펴봤더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시죠.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가 헌법상의 임기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추고 있다라기보다 청와대에서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서면 보고와 거기에 대한 현장 지시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를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 차기 대통령들이 뭔가의 중대한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유로서 대통령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여지로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들이 약간 배치되거나 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아주 만약에 근데 이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적인 저는 이 자체의 해명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청와대의 정상 근무. 일단 우리가 아는 대통령은 그날 집무실에 본관 집무실에 안 나왔거든요. 관저에 그냥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정상 근무라고 할 수 있는가부터 좀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신속하게 중대본에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갔습니까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에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뭐 어떻게 될 건가를 떠나서 해명하는 부분에서도 그 당시 세월호를 부놓은 어떤 대통령의 인식 같은 것들이 그대로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더라도 어쨌건 여러 가지 현장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으나 법적으로 이 문제가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거의 지금 보면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 이 문구만 보면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봤을 때 지금쯤은 그럼 한 11시 12시면 대통령이 지금 현장에 비슷하게 가 있어야 돼요. 지금 긴급 비상대책회의 하고 막 해야 되는데 현실이 지금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직무유기에 대한 아까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청와대라고 하는 것도 공적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공적 조직에서는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부적 절차와 회의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걸 주재해야 되는 최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 세월호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박근혜 대통령